박지훈이 마치 삼성전자에서 막 스카우트라도 된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내 파티션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자신감 넘치는 치약 광고 모델 같은 미소를 띤 그는 내 맞은편 방문객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선배님이 제가 업무를 배울 분이시군요. 맞죠? 업무를 배운다고? 웃기시네. 신입사원 배지를 다한 독수리처럼 내 주위를 빙빙 맴도는 거겠지. 그날 아침 김 부장은 휴게실에서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온몸에서 싸구려 아재 향수와 불길한 의도가 진동했다. 그는 마치 불이라도 처음 발견한 원시인처럼 희죽거리며 말했다. 서대리 혹시라도 휴가 갈 때를 대비해서 업무 이중화가 좀 필요해서 말이야. 그는 마치 이중화라는 단어가 카키색 바지를 입은 총살 집행부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투를 썼다. 나는 4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병가조차도. 한 번은 양쪽 귀에 염증이 생기고 손목을 캔 채로 일한 적도 있었다. 토마토 화분에서 다람쥐를 쫓아내다가 현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서 월급 정산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휴가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박지훈은 배우러 온 게 아니었다. 내 자리를 대체하러 온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어린애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마치 유튜브 브이로그라도 찍는 것처럼 하나하나 해설했다. 오, 매크로, 대박인데요. 그럼 이 모든 대사 프로세스를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예전에 김 부장이만 5,000원짜리 출장비 정산이 늦었다고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내가 몇 달에 걸쳐 구식 경비 처리 시스템을 자동화했다는 사실까지 그가 알 필요는 없었다. 박지훈은 무슨 카페인에 취한 다람쥐처럼 타자를 쳐댔다. 챗 GPT가 소주 두어 병 마시고 쓴 것 같은 질문들로 나를 감동시키려는 듯했다. 그동안 김 부장은 귀신 들린 로봇 청소기처럼 우리 뒤에 계속 나타났다. 어이, 서대리, 잠깐만. 박지훈 씨한테 협력업체 관리 접근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줄 건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읽기 전용이요. 그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불쾌감은 눈으로 보기 전에 냄새로 먼저 느껴졌다. 싸구려 향수와 경력 파괴의 냄새. 그냥 전체 권한을 주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결국엔 필요하게 될 테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왕 이 난장판에 저와 함께 계신 김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가 첫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세요. 김 부장의 영혼과 달리 이건 공짜입니다. 게다가 이건 알고리즘에게 당신이 잘난 척하는 남자들이 제대로 당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셈이죠. 어쨌든 나는 내 역할을 계속했다. 충실하고 협조적인 서대리.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박지훈에게 회계 시스템의 속사를 안내했다. 하지만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알려주기도 전에 박지훈이 협력업체 승인 템플릿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을 알아챘다. 김 부장이 카카오톡으로 우리의 업무 세션 타임스탬프를 계속 확인하는 것을 알아챘다. 박지훈이 내게 2020년 급여 데이터의 레거시 백업을 보관하는지 물으며 마치 우리만 아는 농담이라도 하는 듯 윙크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그런 건 없었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 작정이었다. 한 번은 박지훈이 김 부장을 우리 부장님 완전 고아트시잖아요 라고 부르며 친해지려 했다. 나는 마시던 탄산수에 살에 들릴 뻔했다. 김 부장은 한때 미물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인 줄 알고 출력했던 사람이다. 김 부장이 GAT라면 우리 집 고양이는 로켓 과학자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가르쳤다. 수식과 승인 절차, 그리고 12명의 성난 감사관들에게 해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설명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김 부장이 자기가 두수 앞서 있다고 생각하도록 내버려뒀다. 문제는 내가 이미 판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김 부장이 회사 회식 장소로 고른 고급 일식집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창가에 분재가 놓인 그가 교양 있는 척하기에 딱 좋은 허세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마치 네이버에서 CEO 접대하기 좋은 인상적인 일식집이라고 검색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정통이라고 불렀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출구를 알아둬야 한다는 오랜 습관 때문에 일찍 도착했다. 다카하시 회장님은 나보다 5분 늦게 도착했다.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이미 방 안의 모든 약점을 스캔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오랜 비서이자 통역사인 마유 실장님은 안타깝게도 비행기 문제로 늦어졌다. 김 부장은 당연히 이것을 과시할 기회로 여겼다.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듀오링고 실력을 발휘해야겠군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회장님을 쿡 찌르며 농담했다. 이미 셔츠깃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우리는 주문을 했다. 나는 너무 집중해서 먹을 수가 없어 차와 튀김만 시켰다. 김 부장은 벌써 사케 폭탄주를 2잔이나 마시고는 자기 농담에 자기가 웃으며 시부야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데이트해본 것이 마치 현지 문화 체험이라도 되는 양 자신감 있게 유치원생 수준의 일본어를 내뱉고 있었다. 그가 3번째로 간단한 일본어 단어를 잘못 발음하고 우리의 레거시 시스템을 간소화했다고 반쯤 자랑하던 어딘가에서 그는 다카하시 회장님 쪽으로 몸을 기울여 한마디를 날렸다. 저 친구는 좀 구식이라서요. 다음 분기면 없어질 겁니다. 그는 희죽거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눈은 방금 자기가 내 머리 위로 연기처럼 흘러가는 기발한 귓속말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음절을 똑똑히 들었다. 김 부장이 몰랐던 것,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 묻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것은 내가 도쿄에서 5년을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도쿄대에서 재무 시스템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자판기 오니기리와 280엔짜리 라멘으로 연명했다. 꿈에 자막이 달릴 때까지 일본어를 공부했고 대부분의 미국인이라면 퀵북스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릴 만큼 빽빽한 한자로 된 연금 서류와 디지털 급여 감사를 처리했다. 그래서 김 부장이 나를 구식이라고 불렀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가 다음 분기에 내가 사라질 거라고 말했을 때 나는 장례식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는 여자의 침착함으로 차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마치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딸깍하고 들어맞는 것처럼 분노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저 명확함이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강철처럼 자리 잡는 그런 종류의 명확함. 나는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조용히, 정확하게, 그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언어로 끝장낼 것이다. 나는 점심 식사의 나머지 부분은 무시했다. 김 부장이 마치 유행어를 막 발견한 사람처럼 효율성 지표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떠들도록 내버려뒀다. 나는 그가 CEO에게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아는 척하며 설명하는 것을 지켜봤고 내가 만든 그래프가 담긴 유인물을 맨 위에 자기 이름을 박아 건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카하시 회장님이 그에게 보낸 곁눈질을 포착했다. 미묘하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감명받지 않았다. 그저 정중하게 참고 있을 뿐이었다. 점심이 끝나자 김 부장은 마치 하인에게 은혜를 베풀듯 내 등을 두드렸다. 일본어 하는 동안 졸지 않고 잘 버텼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는 내 목소리에 담긴 날카로움을 놓쳤다. 그와 같은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다. 그리고 우산 들고 보슬빛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일본어로 속삭였다. 와타시노 반다. 내 차례야.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그의 직원이기를 멈추고 그의 심판자가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주말을 와인 한 병과 함께 보냈다. 개인 모니터에 우리 내부 급여 기록을 띄워놓고 복수심에 불타는 법의학 회계사처럼 메타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나는 종결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나는 지렛대를 찾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김 부장이 마감일이 나흘이나 지난 후에 자신의 연말 보너스를 수동으로 조정했다는 점이었다. 4분기 비용센터 전환의 소음 속에
교묘하게 묻혀 있었다. 그는 우리가 보통 긴급 수정에만 사용하는 오버라이드 코드를 사용했다. 출산 휴가 조정이나 소급 임금 인상 같은 것들. 열쇠를 쥔 사람을 신뢰한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종류의 코드. 김 부장에게는 불행하게도 그 열쇠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다. 다음 주 내내 나는 김 부장님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이름의 개인 스프레드시트에 붉은 잉크를 쏟아부었다. 협력업체 해시 8,483 BT 컨설팅 3분기에 725만 원 지급, 송장 없음, 담당자 없음, 우리 파일에 계약서 없음, 협력업체 해시 9,211 모자이크 어드바이저리, 등록된 주소는 2021년에 폐업한 공유 오피스, 제니스 싱크 프로젝트. 작년에 종료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갑자기 2월 날짜로 8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 소급 적용됨. 김 부장은 그냥 횡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빼돌리고 있었다. VPN이 Very 사설 네트워크, 매우 사적인 네트워크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솜씨로. 하지만 나는 아직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박지훈을 계속 교육했다. 그에게 업무를 가르쳤다.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와, 서 대리님, 이 대사 템플릿도 직접 코딩하신 거예요? 그가 말하면, 나는 흥얼거리며 대답했다. 진정하려고 디카페인으로 내리기 시작한 커피를 마시며. 한 번은 그가 승인 관련 통제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눈을 2번 깜빡였다. 물론이죠. 나는 이미 그의 접근 권한을 수정하여 그가 변경하는 모든 사항이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 메일함으로 자동 전달되도록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나는 조금씩 그에게 밧줄을 주었다. 그가 권한을 가졌다고 느끼게 하고 관리자 수준 권한의 맛을 보게 했다. 물론 조심스럽게 샌드박스 환경에서 모니터링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힌 채로. 나는 김 부장이 박지훈이 준비되었다고, 그의 어린 후배가 빨리 배우고 있어서 곧 나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길 원했다. 나는 심지어 누가 듣고 있는지 보려고 업무 설명 중에 열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말하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듣고 있지 않았지만 김 부장은 말 그대로 필기를 하고 있었다. 한 번은 그가 퇴근 시간 후에 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훑어보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내부 시스템이 자신에게 온 메시지가 아닐 때 누군가 읽으면 플래그를 표시한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멍청했다. 나는 그것도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러는 내내 나는 안개처럼 움직였다. 조용하고 느리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모든 영수증, 모든 보너스 인상, 모든 위조된 타임스탬프를 기록하고 번역하고 맥락을 담아 라벨을 붙였다. 김 부장의 연봉 인상, 박지훈의 이례적으로 빠른 승인 등급, 내가 3분기 내내 최적화한 프로세스 개선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김 부장이 도쿄에 참조로 보낸 이메일들에 대한 메모까지. 알다시피 당신의 직장이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특별한 종류의 명확함이 있다. 하지만 당신의 자존심은 지킬 가치가 있다. 자존심은 제대로 무기화되었을 때 가장 우아한 형태의 복수가 된다. 김 부장은 언젠가 내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점이 좋다고 농담한 적이 있다. 그는 옳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결코 보지 못한 밀물이었으니까. 위조된 협력업체 계약서와 마치 전문성에 대한 전쟁 범죄처럼 코믹센즈 글꼴로 긴급 도장이 찍힌 보너스 요청서 사이 어딘가를 스크롤하던 중 그 이름이 떠올랐다. 마유 다나카 회장님의 오랜 비서. 다카하시 회장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녀는 마치 비밀 활동용 휴대폰을 든 외교관처럼 그의 해외 업무를 처리했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통역했고 재무보고서의 오타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잡아냈으며 눈썹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임원실 전체를 조용히 시킬 수 있었다. 하이힐을 신은 전설. 다카하시 회장님이 코로나 시기에 출장을 줄이면서 그녀는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에서 물러났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여전히 도쿄 본사에 깊숙이 관여하며 조용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며 회장님에게 맹렬히 충성한다고 했다.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나는 오래된 아웃룩 메일함을 뒤져 그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찾아냈다. 간단하고 무해한 일본어로 메시지를 보냈다. 오주시부리 데스. 서 아라 데스. 저시 오스가이 시다이 고도가 아리마스. 오랜만입니다. 서 아라입니다. 잠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3시간 후에 답장했다.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의 간결하고 정중한 말투. 이모티콘도 아이폰에서 보냄 같은 군더더기도 없었다. 그저 짧은 한 줄. 모찌론 데스. 기테이마스. 물론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틀 후 암호화된 화상통화로 만났다. 나는 아파트에서 후드티와 슬리퍼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쿄의 야경이 네온 불빛으로 물드는 유리 회의실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마유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스스로 숨 쉴 시간을 줘야 한다. 협력업체 비용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과 일치하지 않고 누군가 규정 준수 기간 외에 보너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정이 반복적입니까? 네. 그리고 책임자는 운영팀 김 부장입니다. 마유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충격받거나 아직 감동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듣고 있었다. 나는 단 하나의 문서, 단 하나만을 공유했다. 날짜, 금액, 근거가 적힌 내용은 가려진 협력업체 지급 스프레드시트. 비난은 없었다. 그저 빵 부스러기뿐.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더 있습니까? 네.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끈이 생겼다. 다음 열흘 동안 나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녀에게 데이터를 공급했다. 수정된 스프레드시트, 비교 로그, 김 부장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덮어쓴 타임스탬프의 압축 폴더. 스포일러, 그는 삭제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파일 헤더를 정확한 일본어로 번역했다. 기업의 맥락을 설명하는 각주를 포함했고 우리 내부 승인 코드를 도쿄 본사의 코드와 교차 참조했다. 사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진실을 메스처럼 제시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반박할 수 없는 마유는 결코 나를 칭찬하지 않았고 동지애를 보이지도 않았지만 나는 작은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답변이 점점 더 짧아지고 더 정확해지는 방식. 그녀가 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이나 원본 메타데이터 추출을 요청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누군가 사건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다. 그 메시지들 외에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여전히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테드 강연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활보했다. 박지우는 피벗 테이블을 이해하는 척하며 내 옆에서 공격적으로 요거트를 퍼먹었다. 사무실은 여느 월급 적은 화요일처럼 윙윙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익사하고 있지 않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척추가 펴지고 숨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는 이제 도쿄로 가는 선이 있었다. 진짜 선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김 부장을 통해서도 아닌 마유를 통해서 그것은 내가 기록하는 모든 키 입력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콘크리트에 씨앗을 심고 있었다. 조용히 신중하게. 김 부장은 내가 혼자라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 듣고 있었고 그녀는 나처럼 침묵에 능통했다. 그 일은 모든 기업의 배신이 그렇듯 화요일에 일어났다. 그날 아침 나는 요청하지 않은 캘린더 초대를 받았다. 킥오프 제니스 싱크 프로젝트 전환. 담당자 박지훈.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다. 제니스 싱크는 내 프로젝트였다. 봉쇄 기간 동안 요가 바지와 빗지 않은 머리로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맨 땅에서부터 구축한 프로젝트. 김 부장이 자정에 간단한 질문이라며 나를 호출하는 동안 나는 3년치의 비대해진 코드를 정리하고
급여 시스템과 통합했으며 핵폭탄급 감사를 견뎌낼 수 있도록 대사 파이프라인을 재구축했다. 그것은 나의 엑셀로 만든 시스티나 성당이었다. 그런데 이제 총액과 순액의 차이도 설명하지 못하는 박지훈이 새로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경고도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디지털 퇴거 통지서였다. 김 부장은 심지어 나에게 직접 말할 배짱도 없었다. 대신 그는 커피를 손에 들고 내 책상 옆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갔다. 스테이플러를 벽에 던지고 싶게 만드는 그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어이서 대리? 그가 말했다.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자네 업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박지훈 씨가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싶어 하더라고. 나는 어금니가 부서질 것 같았지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옆에서 기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내 유산을 그의 부고 기사로 정리하는 대신 넘겨주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간 후 진짜 걸작이 내 메일함에 도착했다. 그리고 실수인 척 도쿄 이사회에 참조로 보내졌다. 제목, 급여 최적화 이니셔티브 초기 성공 사례. 내용은 김 부장이 낡은 프로세스를 현대화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세 단락의 글과 제니스 싱크 전환은 이미 나의 지도하에 완료됨. 초기 징후로 상당한 효율성 향상을 보임이라는 글머리 기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지도라고 불렀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내 아카이브에서 PDF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망상에 빠진 멍청이 V3 최종본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 움직였다. 그때 그것을 보았다. 맨 아래 첨부된 컴플라이언스 문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미국과 일본 양측의 표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는 문서처럼 보였다. 공식적으로 보였다. 문장은 간결했고 날짜도 맞았다. 하지만 마술사가 카드 한 장 고르세요라고 말했을 때 덱 전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나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서명란은 내가 6개월 전에 제출한 이전 양식에서 복사된 것이었다. 승인 코드는 재사용되었다. 타임스탬프는 내가 버전 테스트를 위해 개인적으로 샌드박스에 묻어둔 패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소급 적용되었다. 김 부장은 양식을 위조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내 것을 위조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미 착한 레거시 직원처럼 배를 보이고 누워서 퇴사 면접을 위해 뜨개질이나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마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첨부된 문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형식은 올바르게 보이지만 내용과 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답이 없었다. 그러다 단 한 단어, 칸닌시마시다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얼버무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법무팀에 바로 전달했다. 물론 나는 참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신호를 알았다. 지연, 침묵. 그것이 기계가 누군가의 목을 조르기 위해 무게중심을 옮길 때 움직이는 방식이다. 김 부장은 그날 마치 자기가 불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사무실을 뽐내며 돌아다녔다. 박지훈은 내 책상 옆을 지나가며 어색하게 우쭐댔다. 서 대리님, 혹시 제니스 파일 있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연속성을 위해서. 물론이지. 나는 독처럼 달콤하게 말했다. 정리된 버전으로 찾아볼게. 나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열고 이름을 초토화라고 지었다. 모든 파일, 스크린샷, 감사 로그를 마지막으로 다듬어진 패키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그의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고 나는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처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초대장은 금요일 늦은 오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사무실 의자에서 몸을 떼어내고 데킬라를 꿈꿀 때쯤 메일함에 도착했다. 제목 4분기 효율성 전략 참석 필수. 내용은 모호한 언어, 비용 최적화, 조직 개편, 김 부장의 위대한 업적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 전환 고려 대상 후보자 명단 아래 조용히 3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맨 마지막에
마치 그가 알파벳 순서라는 모욕으로 충격을 완화하려는 듯이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 그저 스크린샷을 찍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 경우를 대비한 폴더에 저장하고 마지막 막이 이미 짜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침착함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 시애틀 시간으로 새벽 4시 42분 도쿄의 점심시간이 막 지난 직후 도쿄의 기밀 주소에서 파일에 있는 모든 이사회 멤버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제목 없음, 오직 첨부 파일만. 첫 번째는 무단 조정 2022-2023이라는 제목의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조작 김 부장이라고 표시된 PDF. 세 번째는 전체 감사 추적, 내부용이라는 이름의 압축 폴더. 각 파일은 꼼꼼하게 번역되었고 헤더는 색상으로 구분되었으며 타임라인이 매핑되었고 승인 근거 데이터는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화려한 것은 없었다. 그저 가차 없는 정확성뿐. 소리치지 않고 더 자세히 보시오라고 속삭이는 그런 종류의 증거. 내가 월요일 아침 효율성 회의에 걸어 들어갔을 때 회의실은 꽉 차 있었고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김 부장은 테이블 상석 근처에 서서 마치 차세대 토니 로빈스가 되기 위해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미소는 어딘가 너무 연습한 티가 났다. 나는 앞줄을 선택했고 정중앙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열 생각이 없는 노트 위에 손을 포겠다. 나는 바닥이 무너져 내릴 때 그가 나를 보길 원했다. 김 부장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비용 억제 목표. 그리고 두 번째, 운영 재조정.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성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구조 조정 영역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저희의 주목을 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시작이군. 그는 그것을 무해한 행정적 실수인 것처럼 넘기려 했다.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부 문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법무팀과 협력하여 그때까지 조용했던 회장님이 손을 들었다. 아니요, 우리가 법무팀과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김 부장의 경동맥을 자르는 메스 같은 한마디였다. 김 부장은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이사회 멤버가 감사 추적 자료의 인쇄본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이 지불들을 승인했습니까? 김 부장은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망설임으로 그것을 집으려 했다. 그의 맞은편에서 나는 그의 몰락을 중심으로 방이 정지 화면처럼 멈추는 것을 지켜봤다. 모든 숨결, 모든 눈빛의 움직임, 모든 것이 고화질의 기업적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포식자가 자신이 먹잇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침묵. 내 보온병에서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나며 나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민트 캐모마일. 김 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차였다. 그는 그것이 발표 불안에 도움이 된다고 자랑하곤 했다. 이제는 효과가 없나 보네. 나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거기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다. 거만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은 그저 준비된 미소. 벽이 조여오게 놔둬라. 이메일이 말하게 놔둬라. 정의보다 더 큰 소리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터진 덫의 소리뿐이니까. 김 부장은 피 묻은 장갑을 든 채 대본도 없이 붙잡힌 사람처럼 계속 시간을 끌었다. 변명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치 전문 용어가 산수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듯이 대화의 초점을 더 넓은 조직적 변화와 미래지향적 리더십 전략으로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회장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서의 한 줄을 미동도 없이 쳐다볼 뿐이었다. 한 줄, 한 번의 이체, 하나의 이름, 김 부장.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거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부장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
그 지불은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된 분기말 조정의 일부였습니다. 정산팀에서 승인했고요. 메모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의 손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토끼를 찾는 마술사처럼 서류 폴더를 더듬거렸다. 아마서 대리가 결제했을 겁니다.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운명이 입장을 예고한 것처럼 그녀가 들어왔다. 마유, 150cm가 조금 넘는 키의 조용한 위엄, 네이비색 블레이저와 차분한 분노로 무장한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 짓지도 않고 그저 얼어붙은 임원들 사이를 지나 테이블 상석으로 직행하여 회장님에게 도쿄 본사 인장이 찍힌 네이비색 폴더를 건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 부장도 한 손은 여전히 서류 폴더에 넣은 채로 얼어붙었다. 마치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녀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회장님은 폴더를 열고 조용히 읽었다.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내용을 왼쪽으로 넘겼다. 파문이 시작되었다. 각 이사회 멤버가 읽고 김 부장을 힐끗 쳐다보고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마유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입을 열어 경력을 끝장낼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관리자 김 부장은 회사를 기만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모욕했습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그저 일기예보를 발표하듯 그것을 읽었다. 김 부장은 마치 누군가 그의 척수를 뽑아버린 것 같았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왼쪽 오른쪽으로 다급하게 움직이며 구명줄이나 반박, 심지어 잘못 놓인 동정의 끄덕임이라도 찾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 기침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그리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의자에서 살짝 자세를 고쳐 앉고 블레이저 소매를 바로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알았다. 그는 알았다. 마유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폴더를 내려놓았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녀가 내 옆을 지나갈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윙크도 비웃음도 아닌 그저 미묘한 끄덕임, 전략, 침묵, 그리고 생존에 능통한 두 여자 사이에 공유되는 그런 종류의 끄덕임. 김 부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건 명백히 어떤 종류의 복수입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저를 깎아내려 왔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다시 손을 들었다. 그만. 김 부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앉았다. 마치 방 안의 산소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숨을 쉬었다. 그리고 방은 고요했다.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도 끝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남자들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몸부림친다. 발버둥친다.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붙잡으려 한다. 그는 마치 비장의 카드를 숨겨둔 것처럼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송구스럽지만 그가 시작했다. 항상 모든 사람을 무시하려는 남자의 전투 함성이었다. 저는 서대리가 몇 달 동안 제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인수인계를 늦추고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우리 뒤에서 도쿄와의 제 관계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관계라는 말을 마치 자신이 이사회와 장거리 연애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다. 방은 반응하지 않았다. 탄식도 의자를 끄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죽어가는 배터리가 불꽃을 튀기려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무겁고 고요한 공기뿐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서두르지도 연극처럼 굴지도 않았다. 그저 방 안의 모든 머리가 나를 향해 돌아설 충분한 시간만 가졌다. 그러고 나서 나는 정중하고 격식 있고 올바르게 그리고 일본어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또렷하고 명료하게 말했다. 저를 해고한다고 농담했을 때 한 가지 잊으신 게 있군요. 저는 부장님이 자신의 일을 아는 것보다 부장님의 언어를 더 잘 압니다. 침묵이 천둥처럼 내리쳤다. 젊은 이사 중 한 명이 숨을 들이켰다.
뒤쪽 근처에 있던 누군가는 실제로 젠장이라고 중얼거렸다. 김 부장은 그저 얼어붙었다. 마치 그가 충분히 뚫어지게 쳐다보면 시간을 되돌릴 수라도 있다는 듯이 깜빡였다. 회장님은 김 부장을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이 김 부장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에 너무 쉬웠을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나빴다. 내부 운영팀 직원 2명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문 쪽을 가리켰다. 김 부장의 입이 다시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래밭에서 쫓겨나는 아이처럼 노트북을 집어들고 여전히 누군가가 누구라도 이 상황을 멈춰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문이 딸깍하고 닫히자 회장님은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계속 진행합시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마유가 내부 조직 개편에 대한 간략한 메모를 나눠주었다. 첫 페이지 하단, 개정된 보고체계 아래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직책, 재무시스템 이사, 도쿄 본사 직속 보고. 나는 2주 전에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내 서류 폴더를 챙겨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 소화하려는 임원들과 김 부장이 남기고 간 빈 의자, 그리고 마유가 묘비처럼 놓아둔 폴더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걸어나갔다. 뽐내지도 희죽거리지도 않고 그저 차분하고 유창한 침묵 속에서 내 등 뒤 어딘가에서 의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없었다. 나는 그것을 넘어섰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에 함께해주신 직장인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많은 판을 뒤집는 드라마를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전 직장 동료들이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어 봅시다.